안녕하세요. 선보기 특별대담 김용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선거운동 양상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후보들의 TV 토론을 시청한 날도 있었죠. 어느 하루에는 대통령 후보로부터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단체 문자였죠. 후보자의 연설 한 번을 듣겠다고 운동장 땡볕에서 마냥 서 있던 옛날 기억이 새롭게 났습니다. 이제는 참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후보들의 선거운동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보기 특별대담의 마지막 시간으로 대한민국 선거운동의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성훈 선거연구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보시기에 최근 들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선거운동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날 선거운동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TV 토론이나 TV 광고와 같은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SNS로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선거운동은 오늘날 새롭게 부각되는 선거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조직과 인맥을 통한 조직적 선거운동이 여전히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선거운동의 방식이 다양하게 달라져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TV 광고와 같은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권자들이 쉽게 시청하는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여전히 조직과 인맥을 동원한 조직선거가 가장 유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한국 선거운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0년간의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선거가 도입되었던 제1공화국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의 특징은 선거운동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통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한 상황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남한만의 단독선거,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쟁 이 등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선거운동 또한 굉장히 불안정한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런 틀에서 보면 제1공화국 선거는 우리가 선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법 선거와 관권 선거 등이 난무했던 무질서한 선거의 형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중요한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제3공화국의 출범인데요.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전과 달리 선거운동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권위주의 정권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정치 활동이나 선거운동 자체가 많이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당시 선거운동에서는 주로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 구도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변화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1987년 우리나라의 민주화인데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이 되고 다시 소선거구제가 부활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도적으로도 가장 큰 변화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선거운동 방식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벽보를 마음껏 붙이게 되고 물론 법적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공보를 보낸다든지 이런 선거운동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87년 이후의 선거에서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조금씩 발전되고 있었는데 선거 문화 자체가 그 제도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선거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권 선거, 불법 선거, 폭력 선거 이런 그 비민주적 선거 운동의 양상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또 다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변화의 발전을 갖춰오는 큰 변화의 계기는 문민정부가 출현한 이후에 1994년 만들어진 통합선거법을 통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많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 꾸준히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가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계기가 1994년 통합선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라든지 이제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운동이라든지 더 많은 그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의 문제가 점점 변화 발전돼 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는 재헌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선거와 투표 형사, 그 당시의 선거운동 양상은 어떠했을까요? 최초로 근대적 선거가 실시됐던 1948년 재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났던 선거운동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선거라는 것이 국민들이나 정당이나 유권자나 모두 뭐 다 익숙하지 않은 제도였고 또 선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잘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큰 이슈는 뭐니 그래도 단독 선거에 대한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치루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가 자유롭기는 했으나 명확한 특징으로 구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남한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서 저지 운동을 벌였던 형태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던 저명한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선거 참여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것이 당시 선거 운동에서 나타났던 특징인데요. 그래서 당시의 선거 운동은 주로 정당 조직이나 이런 틀이 아니라 개인 유명인들, 저명인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선거 운동이 주로 이루었고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선거 운동들은 뭐 입간판을 세운다라든지 서신을 보낸다라든지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그런 형태의 선거 운동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노리고 전쟁 중에 발췌 개헌을 해가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집권당인 자유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나요? 전쟁통에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기 연장, 집권 연장을 위해서 발췌 개헌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개헌 이후에 개헌에 따른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늦어졌고 제정하는 것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선거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이 고작 8일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전쟁통에서 8일간 진행된 선거운동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그 선거는 이승만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는데 정치적 의미를 둘 수밖에 없었던 선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960년 선거가 정부 통영 선거의 경우에는 4.19 시민혁명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부정이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960년 정부 통영 선거 운동 양상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늘 3.15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 선거는 온갖 부정이 만연했던 선거였죠. 그래서 당시에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내무부가 주도가 되어서 철저한 관권 선거를 치르게 됐고요. 많은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깡패 조직들도 동원이 되어서 야당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거나 야당 선거 사무실에 난입을 해서 오히려 야당의 선거운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많은 부정들이 동원이 되었거든요. 당시 야당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그 재밌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고자 했습니다만 이런 온갖 무법천지의 불법 선거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틀이 컸기 때문에 큰 그 문제를 가져왔지만 더욱더 컸던 문제는 투개표 과정에서 온갖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 그 시대의 TV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사전에 여당 후보 투표지를 미리 투표하는 사전 투표도 있었고 완장을 찬 깡패 부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3인조, 5인조 묶어서 강제 투표를 하게 하는 감시 투표를 하게 하는 양상도 있었고요. 하물며 개표장에서 불을 꺼버리고 개표를 혼란하게 만든 이런 부정, 온갖 부정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정선거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그런 그 양상들 때문에 3.15 부정선거는 선거 자체가 근본적인 정통성을 가질 수 없었죠. 결국은 그래서 시민들의 저항과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한 거고요. 결국 1공화국은 그렇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부정선거의 결정판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960년 정부통령 선거로서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에서 퇴진하고 난 뒤에 민주화의 열기는 높았죠. 그래서 제2공화국이 탄생되는 1960년의 선거라는 것은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1960년의 선거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제2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내각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으로 양원을 구성하게 되면서 민의원과 참의원이 선출되었다. 이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1960년 제2공화국 선거는 민주주의 혁명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대부분 그 3.15 부정선거 여파에 따라서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나타났던 많은 부정들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에서는 사실 제도적인 큰 변화보다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상황이라는 것은 시민혁명의 결과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들이 갖춰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던 것은 정당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당시 승리가 예견되었던 민주당 내에 있는 두 파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신파, 구파 이렇게 부르는데요. 신파와 구파의 후보들이 경쟁하는 당내 경쟁의 대결이 당시 선거운동에서 가장 나타난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파 또는 구파의 파벌들에서 한 선거구에 두 사람이 출마하는 같은 당 후보가 두 사람이 출마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고요. 선거 과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공약이나 대결이 아니라 각 파벌의 주장들 또는 상대 후보를 무너뜨리기 위한 인신 공격들, 뭐 비방들 이런 것이 더 난무했던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혁신 정당들이 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그 결과는 크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었던 선거였습니다. 네. 불행히도 이제 제2공화국의 장면 정권은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개헌을 통해서 또 군정하에서 선거법이 바뀌게 됩니다. 선거운동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으로 전환된 후에 직선제로 치러진 1963년의 선거는 선거운동 면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선거 분위기였는지 우리 장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삼공화국 들어서 선거운동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제도적으로 선거법의 그 선거운동 금지 조항, 허용 조항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법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선거운동원제가 폐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당 당원 중에서 신고된 사람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죠. 이건 당시에 우리 삼공화국 헌법이 정당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무소속 후보자를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법적 개선과 개선이라고 표현하기 그러네요. 법적 변화와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당시 선거 그 운동 방법이 연설회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설회를 허용되기는 하지만 확선기는 연설회 외에 다른 선거 운동에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고요. 눈에 띄는 대목은 그 공영 방송, 국영 방송 당시에 국영 방송이라는 방송사에서 후보자들의 경력 방송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던 것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세세한 금지 선거운동 조항들을 보면 지금 오늘날 선거운동과 비슷한 양상들을 보이는데요.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든지 서명 날인이나 인기 투표도 금지했고요. 음식물 제공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연설이나 후보자 비방 등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선거운동을 적시하고 있다. 이것이 당시 나타난 큰 선거운동 관련 제도적 변화였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공화국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금지되고 정당 중심주의의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정당 간 대결이 선거 양상을 지배했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야당에서 6명의 후보가 이제 입후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인데 당시에 이 그 박정희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야당 후보들끼리 그 단일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윤보선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후보 단일화 문제는 새롭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윤보선 후보는 15만 표가 차이 나지 않게 몇 표 차이로 선전을 펼치게 됐죠. 그게 1963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1969년 박 대통령의 삼선 개헌 후 실시된 1971년 대선과 총선 선거운동은 특별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71년 대통령 선거는 무엇보다도 삼선 개헌이라는 핫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대결로 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야당들이 후보들을 내세우는 과정에 젊은 후보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당시에 이제 젊은 후보들로 나섰는데요. 우리가 이 후보들이 내세웠던 그 프레임이 40대 기술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정치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박정희에 맞서서 힘 있는 정치를 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야당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신민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삼선 개헌에 따른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역시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핫 이슈는 삼선 개헌 그리고 장기 집권 음모 이게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래서 김대중 후보는 그 연설회를 통해서 대부분 군정 종식을 외치고 또 그 삼선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음모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통제가 도입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번에 정치를 선거를 권력을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박정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기가 지지를 얻고 있었던 경제 발전 문제, 산업화의 문제, 그리고 안정의 문제를 중요한 정치적 쟁점 구호로 내세웠던 선거가 71년 선거였습니다. (1971년) 선거에서 장기 집권에 대한 이슈 외에도 향토 예비군 폐지 문제라든지 또 4대 강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 승인이라든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대중경제 이러한 이슈들이 제기되어서 여야 간에 치열한 유세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면 장충당 공원에서 대규모의 유세를 통해서 수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후보들의 연설을 듣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71년 선거에 당선되어서 3선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972년에 전면 개헌을 단행합니다. 긴급 조치를 발동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1구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1구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했습니다. 유신 시기의 선거운동 양상은 어땠나요? 유신 시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적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 활동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던 시대였는데요. 우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당시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데서 이제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게 되는 간선제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통일주체 대의원들 2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근본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늘 박정희 후보 한 사람만이 출마를 했었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은 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들에 대한 그 정견 발표라든지 토론 등이 진행이 되어야 나름대로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시 유신시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토론 자체도 일절 금하고 그냥 바로 투표만 하는 형식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신시대에서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나 정치적인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요. 유신의 특징이었으니까. 따라서 당시 선거에서는 공영제를 내세우면서 선거 벽보, 공보, 연설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선거운동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나머지 개별적 선거운동은 전혀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선거운동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유신 체제 하에서 야당들은 선거 운동에 나섰을 때 큰 반정부적인 선거 공약이나 구호를 내세우지는 못했고요. 이 유신 헌법의 비민주성에 대한 얘기를 제기를 하면서 민주 헌정이 필요하다라는 추상적인 공약들을 주로 내세우면서 선거 운동에 임했던 것이 당시 특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다 보니까 한 선거에서 2명을 선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소선거구제에서는 1구 1인을 선출하니까 사생결단의 대결을 벌였는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이전의 소선거구제와는 좀 다르게 좀 느슨한 선거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당시 시대적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1구 2인을 뽑는 선거구에서 주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동반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도 시해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유신 체제가 무너진 후에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도 돌연 사임을 하게 됩니다. 군사정부 새로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11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유신 독재는 끝났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지 반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제12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정당 또는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두환 대통령은 80년 11월에 정치풍토쇄신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정치인과 제야인사 1,400명 이상을 정치활동을 금지시킵니다. 명분은 유신 정권 당시의 정치, 사회적 부패와 혼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정치적 족쇄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군부 정권 하에서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 1980년 12대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5공화국이 들어서서 이제 유신 헌법을 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선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7년 단임의 대통령제. 근데 역시나 간선 선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선거 운동을 얘기할 때는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그 계엄이라는 엄정한 환경들이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정치 활동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당연히 정당은 해산됐었고요, 의회도 해산됐었고요, 정치 활동이 금지됐었고요, 정당도 해산이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군부가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1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직전에 100일을 남겨놓고 정당의 창당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옥내 집회도 당시 100일을 남겨놓고 허용을 하고요. 더 재밌는 건 한 달을 남겨놓고 비상계엄을 해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이제 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거 한 달 남겨놓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임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선거 운동은 뭐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 뭐 자명한 일인데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 유신 시대의 대통령 후보는 한 사람만이 출마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이 선거에서는 여러 명의 야당의 후보들도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토론을 포함한 모든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 선거에서는 세 가지의 선거운동 방법, 즉 신문 광고라든지 신문 방송 그리고 선거 공보 등 세 가지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만 사실 당시에 출마했던 대통령 후보들이 군부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공약이나 정책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추상적인 공약을 많이 내놓았고요. 그나마 이제 민주한국당의 유치송 후보 정도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의한 견제, 정당 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내놓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따라서 뭐 당시 대통령 선거는 형식이 바뀌긴 했으나 유신 시대와 크게 내용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12대 대선을 앞두고 관제 여당과 관제 야당이 급조됐고 선거인단 선거도 치루어졌습니다. 당시 선거인단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들의 포스터입니다. (1980년대) 선거인단 선거에서 실질적인 선거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시 선거인단 선거는 사실 좀 재미난 선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선거인단 선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5공화국 선거인단 선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선출하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당시에 이제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사람이 5,27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9,200명 정도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53.1%가 여당 소속이었고 31.8%가 신여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의 후보들이 이미 집권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집권당에 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출마했었기 때문에 이미 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적게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과도 보면 선거인단 선거 결과가 대통령 후보 선출에 전혀 영향이 없는 예견됐던 결과대로 나왔고요. 선거에서도 역시나 전두환 후보가 우리가 예견됐던 그 결과처럼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그 제5공화국 선거인단 선거는 전두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리고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그 야당 후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소수의 무소속 후보 그 선거인단을 포섭하는 거라든지 뭐 우리가 집권 능력이 있다라든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뭐 주상적 구호를 통해서 뭐
일부 선거인단을 모으고자 했던 것이 전부였죠. 그러나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게임에서 전두환 후보와 대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보들조차도 관제 야당의 후보였다. 이런 뭐 오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었고요. 당시 5 공화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는 그렇게 뭐 민주적 선거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981년 선거인단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더욱더 계속되었습니다. 1985년 총선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이 정치인들을 일부 해금하게 됩니다. 해금된 정치인들이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총선에서 관제 야당인 민한당을 누르고 선거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선거혁명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의 불을 붙인 일이었습니다. (6.29) 민주화 항쟁으로 이루어낸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후에 첫 번째 실시된 1987년의 선거운동은 과거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운동의 양상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1987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와 개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라면 뭐니 해도 우리가 국민들이 열망했던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부활을 하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있는 변화가 되겠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이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3가지 선거운동만을 허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9가지 선거운동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많은 방식으로 확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당시 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방송 대담 토론이라든지 경력 방송 그리고 기호표, 현수막 우리가 되돌아보면 1987년도 선거 때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나붙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87년 민주화 이후 나타났던 선거 운동의 양상 변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87년도 선거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이 너무나 후진적인 측면을 유지해 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선거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당시 이제 우리가 주요했던 선거운동들을 좀 되돌아보면 제일 눈에 이제 띄는 것이 청중을 동원한 선거운동이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연설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1987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의도에 운집했던 100만 명의 청중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관광버스들 그리고 연설회가 끝난 이후에 벌어져 있던 많은 그 불법 홍보물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당시의 선거운동 방식은 확대되었지만 그 법정 선거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미미할 만큼 불법적 양태들은 많이 드러났던 것이 1987년 선거였고요. 또 하나는 불법 홍보물, 벽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를 했고요. 또 우리가 금권 선거,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처럼 금권 선거 이런 불법 선거들이 굉장히 횡행했었죠. 그래서 각 조직을 통해서 많은 그 돈다발들이 전달되기도 하고 우리가 국민들 개개인에게 그 불법 선물을 전달한다라든지 이런 금품 선거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했던 선거가 1987년 선거였습니다.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지역 감정 조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당시에 그 주요 후보자들 4사람이 각 지역을 기점으로 분열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그 지역 후보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선거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틀을 보면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역 선거, 지역 균열, 지역 선거 문화 이런 것들이 1987년에 고착이 되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던 우리나라 선거 운동의 병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군부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1992년의 선거운동 양상은 또 한 번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기에 기존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을 통합해서 만든 공직선거법이 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992년 출범을 하고 나서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개혁적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불법 선거 또는 부정 선거 이런 이미지들을 좀 탈피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 결과 만들어진 산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입니다. 이 통합선거법의 공식 명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는 선거법들은 다 각각 개별 선거들마다 각각의 선거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들도 있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통합선거법이라는 그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 돈은 묻고 입은 푼다였거든요. 네. 이 말을 잘 되새겨 보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입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마음껏 하게 해주자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질적 그 병폐였던 금권선거, 돈선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하겠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통합선거법 제정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통합선거법의 제정을 통해서 먼저 그 공영제를 확대하고 따라서 그 공영제를 통해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 선거 비용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요. 그 제한액 또한 많이 대폭 줄여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선거운동과 관련된 변화는 이전의 선거법들이 주로 이제 포괄적 규제라 그래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건 되고 이런 개념이면 포괄적으로 안 되는 거에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통합선거법에서는 이 포괄적 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개별적 제한적 선거 운동 금지 조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선거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또는 다른 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선거운동과 관련된 변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일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리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돈 안 들고 편안하게 가서 유권자들 만나라 이런 것이 이제 선거운동 자유 확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에서 일관신문에 흑백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도 이때의 변화였습니다. 또 하나는 TV, 라디오의 방송 광고도 이 통합선거법 제정을 통해서 허용이 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론기관에서 후보자를 초청해서 하는 토론회들도 이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대신 이제 합동연설회가 그동안까지는 굉장히 주요한 선거운동이었는데 그 횟수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이제는 정중 많이 모아놓고 하는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신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이 법이 부정선거, 금권선거를 막자는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의 불법 지출을 최소화하고 따라서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하는 이런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부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금품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던 것이 당시 통합선거법의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1997년 12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은 각각 숙제가 있었습니다. 정계 은퇴를 번복해서 네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야권 후보, 집권 말기에 IMF 외환위기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된 여권 후보, 당내 경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으로 대선 주자로 나선 다크호스,
이 세 분들이 벌리는 대선 레이스도 만만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선거운동 양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IMF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또 정권 말기에 나타났던 대통령 아들의 비리 사건이라든지 한보 특혜 빚 대출 사건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혼란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과도기적 선거를 치렀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선거 운동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 또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던 선거가 바로 또 이 선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5개 연설회 뭐 이런 것이 다 폐지가 되게 되고 네. 미디어를 통한 선거 운동이 점점 확대되었던 계기가 마련된 선거가 제 15대 대통령 선거였고요. 이에 따라서 그 방송 광고, 방송 연설, 경력 방송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5회 연설의 횟수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청중 연설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졌고요. 대신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공영 방송사의 경우에는 TV를 통해서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반드시 3회 실시하도록 한 것도 중요한 변화죠. 이것은 이제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시키고 유도하기 위한 개선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때부터 TV 광고의 효과가 점점점 이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거 운동에 있어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던 선거가 바로 15대 대통령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됩니다. 특히 선거운동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또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낙선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2000년 총선의 선거 양상도 매우 선거사에서 우리가 꼭 고찰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000년 총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16대 국회의원 선거였죠. 그때도 우리가 선거 운동에서도 큰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었던 시기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건 후보자들의 검증이 굉장히 엄격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단체에서 낙선 운동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후보자들은 공천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천을 한다면 우리가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었던 선거였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법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당시에 없었던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때부터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네. 뭐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뭐 세금 탈루의 문제, 네. 병력 기피의 문제, 뭐 전과 기록 이런 정보들이 제공이 되면서 유권자들이 좀 더 후보자들을 확인하고 검증해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했던 선거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였고요. 16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양상에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양상에 있어서도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합동 연설회 뭐 이런 연설회들은 이제 많이 퇴조가 된 것 같고요. 대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리 유세와 같은 공개 장소 연설 대담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16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인터넷 선거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 당시에 인터넷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 선거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당시 후보자들의 약 50% 정도가 각자의 홈페이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전의 선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부터 전자우편이라는 것이 후보자들이 발송을 시작하면서 선거 운동의 양식이 조금씩 변화해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늘 우리한테 고민거리가 됐던 선거 범죄의 문제 이것을 좀 더 단속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증거 물품들을 수거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행 출석 요구권을 뭐 제공한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정 신청권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에 주면서 엄격하게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했던 것도 이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낡은 정치 청산,
행정수도의 이전을 기치로 내세운 여당 후보와 부패 정권 심판, 정권 교체를 내세운 거대 야당 후보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한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세대 간의 지지 후보가 다른 양상도 빚어졌죠.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선거운동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 하면 일단 월드컵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당시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이제 치러졌던 시대의 상황이 있었고요.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2002년 대선을 바라볼 때는 정당 내부의 문제, 당내 경선의 측면하고요. 본선거의 측면 두 개를 나눠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당내에서 보면 뭐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국민 참여 경선제가 처음이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 당내의 문제였고 당원들의 문제였는데 정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할 때부터 유권자들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쇼킹한 변화였죠. 그래서 이전과 달리 자체적으로 당내 경선 자체가 곧 선거 운동이 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다른 정당들에서도 다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이 국민 참여 경선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정당 조직을 통한 선거 운동이 보편적이었는데 비정당 조직 간의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전까지는 동원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대표적인 게 노사모라든지 그렇죠. 뭐 창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대표적인데요. 이런 자발적 선거 운동의 모임, 후보자 지지 모임이 새롭게 나타난 선거 운동의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정치인 팬클럽. 그렇죠. 요즘 오늘날 보면 뭐 대통령 후보치고 정치인 팬클럽 없는 분이 없는 것처럼 이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자발적 선거 지지 모임, 후보자 지지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미디어 선거, 미디어 영향력이 극대화됐던 선거가 바로 2002년 대통령 선거였죠. 위원님께서도 어떤 광고가 떠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광고가 그렇죠. 떠오르고요. 이해창 후보의 버스편 이 광고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이런 것처럼 당시 2002년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간 정치 광고의 싸움이 있을 만큼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강화되었다. 이렇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방송 광고가 총 16편이나 방송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많은 광고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당시 광고가 뭐 후보자들 간의 광고라고는 하지만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광고라기보다는 주로 이미지 광고, 후보자들의 어떤 이미지를 잘 포장을 해서 국민들이 좋은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감성에 호소해서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그 광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의 효과는 강화됐지만 선거운동의 양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갔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도 보면 인터넷, 휴대폰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또 하나는 방송 토론이 이때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후보들이 이제 뭐 달변가들도 많고 해서 토론에 참 적극적으로 임한 것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안방에 앉아서 각 정당의 그 공약들, 정책들을 검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권 능력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점점 미디어 토론에 대한 선거 운동이 확대되었던 시기가 이때였는데요. 16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15대 대통령 선거보다 무려 2배나 많은 토론회가, 방송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쟁점은 뭐 잘 아는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이 가장 큰 핫 이슈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아파했던 효순이 미순이 사망 사건 그리고 한미 쇼파 개정 협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주요 이슈였고요.
후보 간 그 측면에서 보면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다가 마지막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하면서 많은 해프닝이 있었던 그런 선거가 제16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네. 2004년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거운동 방식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 그리고 달라진 선거운동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깼던 선거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근본은 조직 동원 선거였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그 유형이 이제 합동 연설에 이렇게 표출이 많이 되는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버린 선거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장 중심적인 선거운동의 맥을 이어왔던 합동 연설회와 정당 후보자 연설회를 폐지했고요. 대신 이제 미디어 선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이 선거부터 마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상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미디어를 통한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때부터 중앙선거위 산하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기사들이 보급이 되고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선거에 관련된 선거운동에 관련된 인터넷 선거 기사들도 많은 논란들을 불러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역시 더불어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도 더불어 설치가 되면서 선거방송 토론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 기사들이 공정하게 보도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당시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및 TV, 라디오 광고를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도 허용을 한 것도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만큼 모든 선거에서 이제 미디어 중심의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발현된 것 같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는 뭐니 해도 대통령 탄핵이었을 텐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따라서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대통령 탄핵이었고요. 따라서 집권당이었던 그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책임론, 심판론을 제기를 했고요. 대신 이제 그 분위기가 집권 여당 쪽으로 막 흘러가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거대 여당이 등장하면 독재가 이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권력의 편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여 견제론, 거대 여당 건재론 이런 것을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선거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였죠. 2004년 정치제도 개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항 중에 하나는 정당법에서 그동안 법정으로 지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정 지구당을 없앴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0년간의 선거운동의 변화를 몇 가지로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그 제도적 측면에서 선거운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전 선거운동에 관련된 제도들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측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권위주의 시대에는 선거운동 자체가 많이 제약되는 틀이 많았었는데요. 오늘날의 변화는 이런 그 선거 경쟁의 공정성과 자유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해서 제도적 환경 자체가 굉장히 공정한 선거 경쟁을 할 수 있는 틀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늘 뭐 금권 선거, 관권 선거, 조직 선거, 동원 선거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우리 선거 문화에 늘 자리 잡아왔고 우리 선거 문화를 지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유권자들의 인식이 이제 많이 깨쳤고요. 제도적으로도 많은 그런 부정 선거에 대한 제약들이 많이 가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발 한 발씩 공정한 선거 문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거 문화의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행태
측면에서도 우리가 선거운동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가 있는데요. 이전의 선거는 대부분 면대면 선거 그리고 청중을 동원한 연설의 선거가 압도적이었다면 오늘날 선거는 미디어 중심의 선거가 정착되고 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합동 연설이든 군중 집회는 이제 사라져 버렸고요. 오히려 이제 그걸 대체하고 있는 것이 대담 토론회 그리고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이 선거 운동의 중심에 자리 잡아간다. 이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쭉 겪어오다 보니까 오늘날 선거 운동에 있어서는 금권 선거, 그다음에 동원 선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쇠퇴해져 버렸고요. 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는 불법적인 선거를 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공정한 선거 운동 경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에 맞춰서 선거 운동의 문화도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정책 선거로 대결하는 그러한 선거 운동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선거 운동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이제 선거 운동원이 될 날도 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선 선거 운동에 있어서 미디어가 중심이 되어가는 양상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새롭게 많은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미디어 기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제기되는 새로 나타나는 미디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한번 예견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공정선거에 대한 유권자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난무하고 있는 가짜뉴스, 흑색 선전, 그다음에 뭐 비방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들도 더불어 성장할 것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날 시대적 흐름은 선거운동에서의 자유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자유 확대에 발맞춰서 뭐 정치권에서도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선거운동을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 활발한 정책 경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방식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대신 그에 걸맞는 제도 정비는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공정한 선거 제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선거운동의 역사 70년을 잘 설명해 주신 장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한국의 선거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오히려 저한테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선거운동의 민주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동안 관권, 검권, 부정선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인, 학자, 관료, 시민단체, 언론 등이 모두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선거의 진정한 의미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